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22화 시작하겠습니다. 222화 원투투투 펀치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요? 거기에 또 의미를 보여주네. 네. 저는 그 몇 회인지에 대해서 항상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저도 언제서부터인가요? 네. 이런 숫자가 나오는 날인 줄 몰랐어요. 투투투 펀치, 원투투투 펀치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대단하지. 투투투 하는데 저 같으면 벌써 뭐 이 파편이 많이 나갔을 텐데. 흥건하게. 네.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역시 지금. 고급스럽네요, 그런 표현이. 저는 그냥 이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네. 저는 좀 저급하게 트리플 투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222화까지 저희가 왔는데요. 자, 222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또 시리아전 리뷰를 해봐야겠죠.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 시리아전을 저희가 0대0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두 경기에서 1승 1무. 네. 사실 최악은 아니죠. 네. 승점 4점을 가져왔고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승점보다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슈틸케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최종 예선 가서도 조금 표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맞부딪혀야 될 카타르 원정이라든지 이란 원정이라든지 이런 또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교적 우리 조에서 그나마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체라고 생각했던 시리아전에서 이런 점들이 나타났다는 게 조금은 더 안타까웠던 것 근데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인 것처럼 하고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경기 전에도 그렇고 여론도 그런 식으로 경기를 포장을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 대표팀의 실력이라는 것이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팀끼리의 대결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긴장한 상황에서 이 경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긴장된 마음속에 치밀하게 컨디션 관리나 또 선수 선발 부분 또 상대에 대한 분석 또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경기니까 두 골 허용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첫 경기 첫 승은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결과론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뭐 3점 뭐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말 솔직히 시리아전까지 이제 중국전 이렇게 두 경기를 묶어서 보면 그 장 의원님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결과냐 아닌 결과냐에서는 아닌 쪽에 조금은 그래도 더 가깝다. 왜냐하면 장 의원님 말씀에도 아까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남은 나라들이 이제 카타르, 이란,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 다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액면가의 외관상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여태까지 또 체감적으로 해온 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그래도 앞으로 남은 세 나라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강적들이고 중국, 시리아는 사실 우리 조에서는 그래도 아래쪽에 좀 뭐 시드로 따지더라도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는 두 나라인데 여기서 1승 1무 결과에다가 사실상 시리아가 뭐 홈이 또 아니었던 상황이고 중국에게는 또 두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득실 면에서도 우리가 뭐 좋을 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승 1무에 중국전 2실점에다가 시리아가 또 뭐 사실 홈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 보면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시리아를 상대를 하면서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게 그 선수 명단이 23명까지 데려갈 수 있는데도 다 안 데려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었나라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언론상으로 이제 20명 또는 뭐 거의 19.5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상황으로 23명의 선수를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팬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이 월드컵 최종 예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소집을 해서 짧게 훈련을 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컨디션이에요. 저는. 그리고 체력.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신적인 부분 안일하지 않았냐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과거 선배들에 비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신력, 투혼 이게 떨어지는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체력과 귀결이 됩니다. 컨디션이나 체력이 받쳐줘야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정신력이 동원될 수 있는 기동력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번 경기 두 경기를 보면서 그 좀 우려한 부분은 사실 슈틸케 감독의 어떤 전술 운영은 우리가 지금 현대 축구의 조류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의 아주 급진적인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슈틸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4-2-3-1 혹은 4-1-4-1 4선 운영을 하는 감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포지셔닝 운영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감독들이 한 골 승부를 안정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급진적이기 때문에 약간 뭐 밸런스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에서 선수들이 포지션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운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맞아야 될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한 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전술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간격 유지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체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이나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에서 혼자서 1대1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화된 숫자 싸움을 하는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격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선 후반까지 선수들의 컨디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지금 멤버들을 뽑는 상황들을 보면 유로파들 위주로 선발이 됐지만 과거의 최종 예선의 감독들 패턴들을 보면 그래도 중간중간 국내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차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로파 중에서도 컨디션이 저하된 선수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고려가 된 1, 2차전들을 치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컨디션보다는 유로파 위주의 운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후반 가서 결국은 공수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압박도 안 되고 압박도 팀 압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비 라인부터 같이 압박이 돼야 돼서 중간에서 끊어놔서 경기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컨볼 싸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장점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습 허용할 때 지연행위 압박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후반 들어서 공수가 분리되면서 4선 운영이기 때문에 허리라인 앞쪽에 2선들이 수비 가담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후반 가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 선발을 할 때 특히 최종 예선 같은 경우에 꼭 진짜 필요한 선수, 탑 클래스, 우리나라 내에서의 탑 클래스 몇 명을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실력 차들이 비슷합니다. K리그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나 유로파들이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컨디션이 제일 좋은 선수들 위주의 운영을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앞으로의 최종 예선에 있어서. 네. 그리고 나서 역시 말씀해 주셨던 가용 자원 폭을 넓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좀 슈틸케 감독의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카드가 없습니다. 뭐 색깔을 낼 수 있는 카드가. 감독의 색깔이라는 것도 사실은 교체를 통해서 무언가 색깔을 만들어낼 때 그 감독의 색깔도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뭐 공격, 미드필더, 측면 수비,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될 때 색깔을 낼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김신욱 선수가 됐든 어떤 선수가 됐든 상황에 따른 그러한 대처도 앞으로는 좀 준비가 잘 돼야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1, 2차전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거를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칭 스태프들이. 정기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시리아 전처럼 잔디 상태가 워낙 안 좋을 때 쇼패스 게임을 하는 것은 저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전략적인 부분 운영도 잘 판단을 해서 겸손하게 백지 한 장 차이의 실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경기를 임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아니 정말 제가 너무 다 하고 싶었던 얘기고 사실 장 의원님이 하신 말씀의 상당 또 일부는 제가 이
언론지상, 신문지상 같은데 또 이제 얘기한 것들이 지금 뭐 나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같은 거는 반복하지 않겠고 일단 저는 슈틸리케 감독 하나 옹호하면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비판도 많았으니까. 네. 일단 저 개인의 생각은 23명이냐 뭐 22명이냐 21명이냐 20명이냐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좀 아닐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고유 권한에 대한 좀 지나친 침해 내지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대목은 이제 슈틸리케 감독을 한 가지 제가 일단 옹호는 하는 건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의 선수단을 구성을 할 때 어떤 포지션이든지 간에 감독의 뇌리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23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다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선수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고유 권한 내지는 분명히 자신에게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숫자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미 좀 나왔지만 그 숫자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다양성을 지닌 선수 구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다양성. 아까 장 의원님 색깔이라는 말씀을 잘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A 매치 주간에 경기를 이제 2경기 정도 하게 되면 항상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더 약한 팀과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강한 팀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슈틸리케 감독의 전체적인 선수단을 보면 숫자가 23이 꼭 채워지지 않아서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선수단 구성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단조롭고 이제 신선한 경쟁이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고착화되고 있는 선수단이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선수단 자체가 고착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빌드업의 패턴이라든가 공격 작업의 전체적인 어떤 루트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선수단의 단조로운 구성에 의해서 결국 거기까지도 단조로움이 계속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 의원님 예전에 아시안컵 벌써 좀 됐습니다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늪축구로 소기의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때는 또 칭찬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 대표팀을 잘 일으켜 세워서 그래도 아시안컵이라는 정말 작지 않은 무대에 가서 소기의 성공을 쟁취했기 때문에 뭐 좀 늪축구였든 뭐 지루했든 우리가 많은 또 박수를 쳐줬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 슈틸리케오가 2014년 이후에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성이 추가가 되고 전술적인 색깔이 짙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체된 상태로 저는 간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번에 단지 뭐 23명이 아니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수단의 구성 자체가 결국은 단조로운 경기 패턴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좀 가고 있다. 물론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오재석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은 좀 여태까지 이제 데뷔 안 했던 선수들을 이제 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상대하는 우리 조의 모든 팀들은 사실은 한국을 연구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뭐 다 비슷한 팀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국이 그래도 우리 조의 강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패턴이 1년 반 전, 뭐 2년 전 비교를 해도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전체적인 공격 작업으로 나가는 패턴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대는 우리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훨씬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뭐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시리아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선발 라인업이 반대발 윙어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쓰는 이청용 선수가 왼쪽에 위치하고 왼발을 쓰는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이제 반대발 윙어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반대발 윙어를 이왕에 위치를 시켰으면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패턴 중에 하나는 역시 반대발 윙어와 올라오는 풀백들의 오버래핑에 의한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물론 전반전에 오재석 선수가 좀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고 후반전 또 초반에 이용 선수가 한번 올라와서 또 위력적인 장면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견지에서는 반대발 윙어를 배치한 만큼의 어떤 측면에서의 세부 전술이 저는 그렇게 충분히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왕 반대발 윙어를 배치를 했으면은 사실은 풀백과의 콤비네이션을 정확히 맞추는 그러한 어떤 세부 전술을 더 다양화를 시켜서 그 반대발 윙어를 배치한 어떤 값을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부터가 사실 별로 다양성을 띠지 못했고 또 이제 오재석 선수가 분투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론 오재석 선수가 과거 강원이나 무슨 K리그 뛸 때도 그렇고 일본 가서도 이제 왼쪽 뛴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또 오른발 쓰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반대발 윙어 아래쪽에 또 반대발 풀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콤비네이션 자체가 사실은 반대발 윙어를 여기다 둔 의미나 가치를 오히려 좀 감소시키는 그런 구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서는 사실은 정말 전문 왼발 오버래핑에 능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풀백이 있다면 사실은 반대발 윙어와 이렇게 또 맞춰줄 만도 한데.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옐로우 아이디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그 장현수 선수의 풀백 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현수 선수가 올림픽에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또 센터백 역할을 할 때 중앙에 있을 때는 시야 확보가 잘 돼 있고 장현수 선수가 또 킥이 좋고 패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요. 측면 수비수로 포진이 될 때는 저는 이제 조금 고립되면서 그리고 1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차 빌드업에 대한 문제가 노출이 되면서 실수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장현수 선수의 문제를 떠나서 한 의원님도 왼쪽 반대발 윙어가 배치되어 있는데 반대발 측면 수비수가 들어갔다.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에서의 다양성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카타르나 뭐 우즈벡이나 이란과 경기를 할 때 경기 속도, 템포를 올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경기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공수 간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특히 시리아전 같은 경우도 잔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원터치 패스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포스트 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 경기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다가 1차 빌드업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패스를 시도를 합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기의 어떤 속도,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 템포가 상당히 늦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의 다양성적인 측면에 있을 때는 한현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대는 우리를 분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상대가 원하는 플레이를 해주면 안 돼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경기를 상황에 따라서 좀 발휘를 해줄 수가 있어야 준비한 됩니다. 걸 못하게 네. 상대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아전 같은 경우다. 그러면 잔디 상태도 안 좋고 원터치 플레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김신욱 같은 카드도 필요하거든요. 전방에서 우리가 공수간격도 같이 좁혀서 스피드와 어떤 파워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세컨볼 싸움을 우리가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 발짝 더 뛰어서 부딪혀갖고 뺏어올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긴 볼, 롱볼의 비율을 좀 높여서 상대방 진영으로 더 적극적인 공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세컨볼 찬스에서 수비 라인이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간격을 좁혀서 끌고 올 수 있는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찬스에서 좀 기회를 많이 엿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번 전술의 다양화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빌드업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상대방은 예상된 패턴대로 한국은 빌드업이 들어오고 또 경기의 속도, 공격까지 들어오는 템포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느리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너무 수월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러한 뒤에서부터의 엉덩이를 빼고 1차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후반 들어서 체력적인 문제까지 노출이 될 경우에 결국은 역습을 허용할 때 지연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후반전 들어서 위험한 실점 위기도 몇 차례를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이나 또 선수들의 컨디션, 체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동력 확보가 될 수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선 말씀해 주셨던 다양성 또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또 경기장 상황 뭐 여러 가지 상대팀에 대한 분석 겸손하게 들어가는 자세까지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들어가면 상대는 항상 우리랑 경기하기가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체력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장 의원님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결국은 공수간격 벌어지고 빌드업에서 실수 나오고 이런 모든 일의 바탕에는, 그리고 사실 우리 시리아전 보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선수들이 기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한 끗 차이로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격 수비할 것 없이 사실은 체력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뭐 두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팀에 이 체력 전담 전문 피지컬 트레이너 이런 업무를 지금 알기로는 이제 아르무아 코치가 지금 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월드컵 이제 지역 최종 예선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대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드컵 본선이라든가 아시안컵 본선이라든가 뭐 올림픽 본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무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열흘 뭐 2주일 남짓 이렇게 모여서 뭐 2경기 정도 치르는데 전문화된 피지컬 트레이너가 과연 더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약간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리아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정 속에서 말레이시아로 온 거 아닙니까? 우즈벡 갔다가 또 이제 말레이시아 원정을 이제 2번 하는 셈이 됐던 시리아인데, 시리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후반을 통틀어서 시리아보다 우리가 체력적 우위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제에 지금 이렇게 중국 시리아전 2경기를 보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2판 정도 치르는 경기라고 해서 전문화된 피지컬 트레이너 없이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르마 코치도 그 부분에 이제 오랜 기간 또 일을 해 오셨겠습니다만, 요즘 뭐 정말 이 피지컬 부문으로 요즘은 정말 현대 축구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공부를 한 많은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히딩크 감독 성공했을 때도, 그리고 홍명보 감독 런던 올림픽 같은 거 성공해도 사실은 피지컬 부문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초래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역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의 대회가 아니라는 점은 저도 10분 이해는 하지만은, 지금 2경기를 보면 뭔가 이 지역 예선 할 때도 전문화된 피지컬 트레이너가 뭐 1명 이상 좀 더 따라 붙는 것이 이 대표팀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와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요 얘기 하나는 좀 드리고 싶은데, 모르죠. 뭐 이거는 아니, 분명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네요. 그 시리아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힘든 일정을 치렀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계속 들어 누웠는데 네. 자꾸 이제 피곤해 이러고 자꾸 뭐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합쳐 자꾸 보니까 17분 정도 누워 있었다면서요. 17분 그게 가능해요? 골키퍼가 점유한 시간만 한 13분이고 나머지 선수들 추가하면 이제 17분 이상, 한 18분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즈벡 갔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와서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 우리 시리아 그거 선수들이.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번에도 다 한 골 승부였습니다만, 무승부였고 또 한 골 차의 승리였는데, 앞으로 계속 한 골 승부 싸움이 될 거예요. 그 한 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슈틸리케오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 한 골 싸움을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침대 축구에는 이제 선제골이 약이다, 뭐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부동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거기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침대 축구가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그것 이외에 또 이제 나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좀 몰아붙이는 흐름이 있었다고 칠 때 거기서 이제 침대를 해버리면 리듬과 흐름 자체가 끊깁니다. 사기도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그러고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평정심을 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은데 계속 이제 저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심리적으로 평정심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좀 몰아붙이고 있었던 흐름을 마치 농구나 배구에서 작전 타임 거는 거나 상대 흐름 끊고 싶을 때 이제 상대 감독이 타임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시간 지연에 더하기 우리의 리듬과 흐름을 끊는 효과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쨌든 뭐 침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그라운드 안에 리더라든가 아니면 선수들 또 개별적인 각각의 선수들이
뭔가 그때 멘탈을 더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아치던 흐름이 좀 끊기고 그랬더라도 빨리 다시 그 흐름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몰아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침대를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금 우리의 이제 공격이 좀 타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오히려 선수들은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다스릴 각오를 해야 되고, 뭔가 그라운드 안의 리더 혹은 벤치에서 뭔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빨리 다시금 그 올라오는 리듬과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침대 축구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축구라는 말이 뭐 워낙에 또 우린 많이 하잖아요. 침대 축구를 할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사실 라는 비난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시리아는 좀 심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도 뭐 올림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멕시코전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많이 누웠는데 네. 그 다음에 온두라스전, 네. 그리고 나서 졌을 때 사실 우리가 멕시코전에서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최종 예선 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쳐서 원정 가서 막 고지대에서 진짜 이런 원정 가서 한 골 앞서고 있는데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코 우리는 뭐 항상 신사적으로 한다. 얘네만 침대 축구 한다. 그런 견지에서 보는 것보다는 네. 축구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죠. 최종 예선에서 항상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봐야죠. 해탈하는 게 낫다는 네, 얘기죠. 해탈하고 봐야지. 그것보다 우선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70분 경기라고 생각하고 뛰어야죠. 네, 70분 경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경기의 질을 올려서 또 어떻게 하면 이 팀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 고민을 자꾸 침대 축구를 어떻게 할지 해봐야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침대 축구 때문에 우리가 말렸어. 우리 공격을 못했어는 이제 더 이상은 사실 면제부가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침대를 것처럼. 당해도 네. 빠르게 털고 다시 우리 할 거를 빠르게 다시 끌어올려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월드컵 대표팀의 이제 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8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원에서는 카타르와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란 원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란이 중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래도 이란이 우리와 같은 1승 1무예요. 물론 골득실에서는 이란이 앞서긴 하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근데 않을까요? 일단 카타르부터 잘해요. 예, 네. 초반에 승점을 많이 따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최종에서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경기 운영이 훨씬 편안합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초반에 지금 카타르 10월 달에 있을 2경기, 카타르전, 이란 원정. 이 2경기를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승 1무가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10월 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네, 그게 사실은 이번 본선 진출에 있어서 제일 큰 분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카타르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아마 정말 우리 국가대표 응원하는 많은 매니아 여러분들께서 카타르 대 이란전을 보셨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카타르가 이란과 무승부를 하는 게 맞는 경기였어요. 무승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추가 시간 동안 2골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허용한 거는 뭐 워낙에 뭐 잘 들어가긴 했는데, 첫 번째 허용한 골이 안 주는 게 정상인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골키퍼가 거의 그 자신의 커리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책을 수준의 했죠. 엄청난 수준의 실책을 해서 추가 시간에 그 인저리 타임. 이란의 선제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골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게 2대 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90분만으로 보면 카타르도 이란하고 비겼어요. 그래서 카타르부터 우리는 일단 잘 넘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제 앞으로 상대할 팀을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리아전 무승부가 오히려 좀 좋은 예방주사가 돼서 저희가 본선 진출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좋은 결과 바라면서 대표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저 대표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시리아전에 대해서 조금 비판도 하고 좀 쓴소리도 했지만 다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잘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긴장감을 있게 조성이 되고 해야 할 때 우리가 항상 올라갔어요. 맞아요. 항상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다시 자극을 받고 극복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항상 경기마다 이렇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본선 진출을 했던 또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자, 10월 6일에 카타르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팬들 또 직접 경기장 찾아가셔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 2, 2 펀치 1부 저희 시리아전 리뷰해 드렸고요. 저희 2부는 빨리 찾아와요. 빨리 찾아와요. 토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